예, 이번 시간에는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은 감가상각의 주목적은 원가 배분 과정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은 결산 조정이 원칙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전부 다를 포함을 하고 있고, 장기할부자산, 금융리스자산, 유유설비,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계산 요소에는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이 나오는데, 취득가액을 한번 보면 매입가액,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 건설자금이자를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연수는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한 상각률을 정하는 기준으로 소득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준 내용연수, 내용연수 범위, 신고 내용연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내용연수 범위라고 하는 부분이 기준 내용연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선택한 내용연수가 바로 신고 내용연수가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우리 교재의 112페이지에 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별표 2에 시험 연구용 자산의 내용 연수 5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무형고정 자산의 내용 연수 5년, 10년, 20년, 50년. 그다음에 건축물과 관련해서 차량 운반구 5년인데 4년에서 6년 이렇게 선택이 그러니까 범위가 있죠. 그다음에 선박항공기 12년인데 9년에서 15년. 건물 구축물 20년인데 15년에서 25년. 또는 40년인데 30년에서 50년 이렇게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기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5%가 정리되어 있고, 그 내용연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각 내용연수가 짧은 것들은 굳이 신고를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길죠. 내용연수가 길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해서 단축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종별 내용연수 조정에 대해서 제조업의 경우 업종의 중분류까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재 113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업종별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한번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대표적인 걸 한번 보면 종합건설업의 경우에는 기존은 5년이었습니다. 기준 내용연수가. 그런데 13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8년으로 내용연수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업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에서 8년으로.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 학원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4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내용연수, 기준 내용연수가 그러니까 늘어난 부분도 있고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축소나 그러니까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하지 못하면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을 잘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내용연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 계산에 있어서 중고자산에 대한 수정 내용연수가 되겠습니다. 수정 내용연수, 즉 중고자산의 경우에는 우리 교재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법인이나 다른 사업자가 취득해서 사용하던 자산을 취득한다라는 얘기인데, 다른 사업자가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상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사용한 자산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우리도 기준 내용연수의 50%와 기준 내용연수 중에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고 하면 차량은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근데 중고로 취득했다. 한 3년 지난 차를 샀다라고 하면 기준 내용연수의 50%면 5년에 50%면 2.5년이 되죠. 2.5년인데 이 경우에는 0.5는 절사입니다. 그러면 2년에서 5년 사이 5년 사이 중에 신고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자산을 취득할 때는 내용연수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중소 중견기업에 설비자산 내용연수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14년 3월 31일 또는 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특례 내용연수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과거에 이미 적용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한세까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 특례 규정이 있는데요. 서비스업 설비투자자산을 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조정으로도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필요경비 산입 특례입니다. 내국인이 18년 7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에 의해서 필요경비 산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18년 7월 1일부터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자산들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잔존가액이 되겠습니다. 잔존가액은 기본적으로 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0원이고요. 정률법을 적용할 때는 잔존가액을 5%로 인정을 합니다. 미상각 잔액이 최초로 5% 이하가 될 때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해서 전액 다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의 적용입니다. 자산별로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이나 업무용 승용차는 무조건 정액법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좀 주의하실 부분, 업무용 승용차는 무조건 정액법만 한다라고 했는데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우리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적으로 정률법이 일단 설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률법이 선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을 통해서 정액법으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정액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차량과 관련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율법이 선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이 된다면 이 부분은 정액법으로 수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무형자산도 정액법으로만 가능하고 상각 방법은 자산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까지 상각 방법은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상각 범위의 계산입니다. 정액법으로 할 때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 차감해서 상각률을 적용하고요. 정률법은 취득가액에서 세무상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해서 상각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상각 범위의 계산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동으로 다 계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별도로 이 산식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상각비의 필요경비 계산 방법입니다.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조정입니다. 회사 계상상각비에서 상각범위액을 차감하면 상각부인액이 나오거나 시인부족액이 나오는데요. 상각부인액이 나오면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로 처리하시면 되고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소멸을 시키면 됩니다. 세무조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결산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기부인액과 비교해서 필요경비 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챙겨보시고요. 자, 실무 적용 시에 유의할 점입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로 상각비를 계상했을 때 기업회계와 상각비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상하지 않았을 때 또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될 때 관련되는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은 조금 있다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요. 적용 대상 자산을 보면 의제 규정 사유가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때는 모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포함이 됩니다. 적용이 되고요. 추계신고 및 결정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제외한 감가상각 대상 자산만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사유별로 적용 대상 자산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적용 방법은 의제상각액을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에 기초가액에서 공제한 가액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적용 방법이 우리 법인세법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죠. 법인세법에서는
상각에게 미달하는 부분이 나오면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소득세법에서는 그렇게 세무 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좀 주의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적시상각 의제입니다.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을 바로 비용 처리했을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자,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계산한 경우에 300만 원 미만이거나 재무상태표의 자산가액이 5% 미달할 때, 또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비일 때는 전액 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통하지 않더라도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자산이나 단기 사용 자산으로서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다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산시설의 폐기 손실도 그러니까 비용 처리할 수 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폐기 손실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 시설 개체, 기술의 낙후로 인해서 생산 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폐지,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 회복을 위해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 부분도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폐지와 관련되는 것은 2017년도부터, 사업장 이전과 관련되는 것은 2018년도부터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는 인정이 안 되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적시상각 의제로 들어왔습니다.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